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군의 혼술이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조간 딱불 5월 1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조국 씨,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씨와 관련된 뉴스들이 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스승의 날을 맞아서 어떤 케이크를 받은 것을, 3단짜리 케이크를 받은 것을 자랑했는데, 본인의 SNS에.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제자가 보내준 것처럼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김어준 씨 쪽에서 보내준 것으로 그렇게 들통이 나서 또 좀 모함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임기 말에 들어가면서 조국 씨가 다시 검찰에 불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조국 일가 비리, 또 정경심 씨, 부인 정경심 씨는 구속이 돼 있죠. 유재수 감찰 무마 이런 것 때문에 수사를 받았고 지금 재판 중인데, 조국 씨가 관련된 재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또 새로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 또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되면 본인이 앞장서서 공수처를 만들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과제 1호 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 공수처 수사 대상에 조국이 올라가는, 또 더 나아가서 몸통 문재인 대통령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 말에, 문재인 정권 임기 말에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그 사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에 다 연루가 됐습니다. 하나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출국 금지, 그 하나, 그리고 또 그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안양지청,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해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 그러니까 두 갈래입니다. 두 가지 다 조국이 연루가 되어 있다. 이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검찰이 적시를 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김학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깃털들만 계속 거론이 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규원, 출국 금지를 주도했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검사 이규원, 그리고 차규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때 당시에 출국 금지 당시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또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 지금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죠. 이런 사람들이 쭉 그동안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연루가 됐다고 보도가 되고 분석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깃털이었고 몸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조국, 그리고 굳이 조국만 있겠느냐, 그 위에 대통령이 있겠죠. 그때 당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명운을 걸고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몸통은 누구냐, 그것이 지금 확실해지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 조국은 이 조국을 거쳐서 지금 몸통으로 가는 그 단계인데,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통화를 한 기록이 지금 검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서 확보를 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이 불법 출국 금지를 당한 2019년 3월 20일 저녁 당일에 이광칠 선임행정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을 검찰에 확보를 했는데, 그때 이광철이 조국에게 김학의를 출국 금지시키는 데는 대검의 성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조국이 봉욱 대검 차장, 당시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이 대검 차장에게 지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검찰청법에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치 비선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수사 관련한 이야기를 청와대 민정수석이 했기 때문에 일종의 사법농단이다, 그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출국 금지 그 자체뿐이 아니고 출국 금지를 불법적으로 했다는 걸 안양지청이 인지를 하고 수사를 했는데,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성윤이 그때 이것을 막았다, 이렇게 그동안 알려졌었는데, 이성윤 공소장에 보면은 조국도 다른 라인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이 거기서 현장에서 출국 금지를 막 지휘하던 이규원 검사가 본인과 절친한 사시 동기
이광철 선임 행정관, 당시 선임 행정관에게 이 뭐 안양지청에서 나를 수사를 한다. 이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하니 이광철이 조국에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조국이 다시 윤대진 그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 이규원 좀 1년 동안 해외 연수 가는데 그걸 수사를 하면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윤대진이 그 법무부 검찰국장이죠.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규원이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도록 하라 이렇게 검찰에 얘기해서 결국 이규원은 1년 동안 유학을 갔다 와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파견검사로 지금 발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중간 허리 단계에 이 조국이 있는 겁니다. 조국이 있고 이것은 결국 그래서 어떤 나중에 임기가 끝나더라도 직권 남용 이런 그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 수사도 일단은 그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수원지검 검사팀이 이 검사 3명 여기에 연루된 검사 3명이 있죠.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이 있고 또 그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대진 이렇게 검사 3명이 있기 때문에 검사와 관련된 사건들은 무조건 보내게 돼 있죠. 그 공수처로 이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첩을 했는데 자, 공수처가 이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재인과 조국이 주도해서 만든 이 공수처가 조국이 관련된 사건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대통령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공수처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 윤대진을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조국, 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또 관여됐다는 그것이 공소장에 또 나와 있죠. 조국, 박상기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지 않고 그 위에 더 위선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할까?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할까? 아니면은 검찰에 재이첩을 시켜버릴까? 이 검찰에 재이첩 시킬 수도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조국, 박상기도 수사해야 되는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첩을 받고 수사 확대에 고민을 하고 있다. 다시 이첩하면은 사건에서 손을 떼는 모양새가 되고 직접 수사를 하면은 정권을 겨냥하는 꼴이 된다. 자, 그래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법에 따라서 현직 검사 3명을 공수처로 이첩을 하면서 이 조국과 박상기는 이첩하지 않았습니다. 이 검찰은 이 검사 관련 비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로 바로 보내야 되지만 장관 같은 다른 고위공직자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쪽으로 요청을 할 때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국과 박상기는 아직 공수처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공수처가 만약에 윤대진을 직접 수사하면은 그 윗선 조국과 박상기도 수사가 불가피해져서 결국은 현 정권에 살아있는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공수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래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수처가 조국과 박상기가 연루된 이번 사건에서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에 주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 문재인 정권 국정과제 1호 이렇게 불렸죠. 그래서 이 공수처를 무리하게 국회에서 패스트트랙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성윤 조사할 때, 서울중앙지검장 조사할 때도 김진욱 공수처장이 본인의 관용차를 내줘서 황제 면담을 했죠. 자, 그런 상황인데 과연 공수처가 이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당초에 그 우려를 많이 야당 쪽에서 계속 지적했던 대로 공수처가 결국은 권력의 옹의기관이 되는 건 아닌가. 그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다 가져가서 필요한 것은 수사하고 가령 야당과 관련된 것은 수사하고 정권과 관련된 것은 뭉개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지금 딱 공수처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이 조국
그 조국 씨가 김학의 사건에 이렇게 연루가 된 이유, 여러 갈래로 연루가 된 이유는 이성윤의 공소장에서 들통이 났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공소장을 놓고 지금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공소장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 조국과 박상기가 연루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를 하고 공소장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것을 놓고 또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꼬리로 몸통 흔들기고 물타기죠. 자, 국민일보 15면 보시면 4위면입니다. 박범계와 추미애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공소장이 공개된 데 대해서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왜 공소장이 언론에 흘러 들어갔느냐. 자, 이 공소장은 검찰의 내부망에 들어가서 한 100명 정도의 검사들이 다 봤던 내용이죠. 그것을 왜 언론에 흘렀느냐. 그래서 감찰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검사 100명이 갑자기 감찰을 받을 그런 처지에 놓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알 권리를 침해하느냐 이런 반박도 나오는 것이고 조국의 수사 위압 관여 의혹이 공소장에 드러나자 유출을 문제 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3면에서는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 공소장 그러니까 피사실 공표 금지 논란인데 자 그럼 최순실 때는 맞고 조국 때는 틀리다? 공소장 유출 이중잣대. 자, 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났을 때 최순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연결된 그런 공표 사실 혐의 사실들이 그냥 그대로 유출됐죠. 특검에서는 일일 브리핑까지 다 했습니다. 브리핑까지 다 하고 심지어 세월호 7시간 이런 이야기까지 다 확산을 시켜서 그것이 결국 탄핵으로 가는 이런 현상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됐죠. 그리고 실제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본부 그 공소장 내용은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의결할 때 그 탄핵 소추서의 그 근본 자료가 되기도 했던 그런 것이 공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공소장 유출에 대해서 마치 뭔가 큰 비밀이라도 들킨 듯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박범계 이성윤 사건 유출 조사 지시, 이성윤 사건 공소장 유출 조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국정농단 수사 때는 국민 알 권리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집권 세력이 막 공개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분리할 때는 수사 정보 공개 막았다. 자, 이런 상황이고 대검이 불이 나게 검찰 내부망 이프로서 수사 결정 시스템 여기서 접속해서 기록을 본 공소장을 열람한 100여 명의 검사가 졸지에 조사 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최서원식 그 개명 전에 최순실 씨죠. 최순실 씨가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포토존과 피사실 공표가 없어졌느냐. 즉 포토존 피사실 공표 이것을 이 조국 일가 그 수사를 하면서 그때 조국 일가가 첫 혜택을 받죠. 포토존에 서지도 않고. 그게 언제부터 없어졌느냐. 우리는 20세에 불과했던 딸, 심지어 손자까지 얼굴이 공개됐다. 이렇게 억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조국 씨 이렇게 계속 코너로 몰리고 있죠. 코너로 몰리고 있으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턱 밑에까지도 여러 가지 이웃과 관련된 수사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사건. 이 사건은 지금 재판이 1년 4개월 만에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월성 원전 사건 이것도 지금 기소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핵심 관계자 기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확대가 될 수 있고 이 문재인 정권이 임기를 다 하고 난 이후에도 이 세 가지 사건은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지금 말씀드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이런 사법농단 그리고 검찰농단이죠. 이것과 또 선거농단, 울산 선거농단 그리고 원전농단 이 세 가지 국정농단 사건은 아마 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에도 상당히 사회적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코너로 조국 씨가 몰리고 있는데 최대 악연을 맺은 인물은 초기에 권력 수사를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자, 5.18을 맞아서 거의 정치 성명 같은 그런 메시지를 발표를 했죠. 언론을 통해서도 또
다른 그 내용의 발표도 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을 독재, 전체주의 여기에 비꼬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강조를 갈 것이다. 망월동 미혹을 참배할 것이다. 그런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한국일보는 침묵된 윤석열 왜 5.18 발언을 했을까? 반문 띄우고 2030 끼안고 5.18 발언한 윤석열의 역석,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5.18에 왜 5.18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독재, 전체주의로 비판을 했을까? 왜 이 시점에 이것을 하도로 잡았을까? 그 분석을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저도 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18 정신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국가,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 5.18 정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문재인 정권을 향한 가시가 들어있다. 이 말에. 자, 5.18은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던 진보 민주 세력의 전유물 이렇게 여겨져 왔죠. 지금 5.18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죠. 그래서 진보 좌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는데 윤석열은 여기에 보편성을 부여했다. 이것은 진보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보편성을 부여를 했고 그 사실 문제는 5.18을 지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으로 끌어올려서 자, 민주적으로 탄생한 정권도 즉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독재적 행보를 보이면 저항해야 한다. 이것이 윤석열이 행간에 담은 메시지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분석을 하죠. 그래서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편화시킨 겁니다. 어쨌든 독재는 마셔야 된다. 40년 전에 그 예를 들어서 지금의 독재, 전체주의에 마셔야 된다. 이것이 윤석열의 메시지 행간에 담긴 뜻이다. 이 분석인데 동의합니다. 또 하나 분석은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이 5.18 메시지를 보낸 것은 수구 보수 이미지를 탈피해서 중도층과 2030 세대를 끌어안으려는 시도가 당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판단은 잠시 좀 유보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남 민심만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인의 생각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유권자들이 선택지를 받아들 그런 절차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한 측근은 적절한 시점에 호남 지역을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결심을 하기 직전에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나가기 직전에는 대구를 방문했죠. 대구 지금 그 고검을 방문을 해서 고향이 온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대구에 3번을 근무한 그런 인연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TK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으로 그쪽에 기대려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또 강조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강조를 향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도 확장을 위한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한국일보의 보도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른 그 조간에 나온 주요 기사들 간단하게 한 3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불이 붙었죠. 그런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 청년 이준석이 지지율 깜짝 1위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그래서 YB, 영보이겠죠. 초선 청년들, 당대표 현실화되나? 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당원들이 아니고. 그런데 그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그 현행 룰대로 하면은 당원이 70%, 책임당원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게 되어 있죠. 이것은 여론조사 업체 PNR이라는 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20.4% 해서 나경원의 오차 범위 내에 앞서 있고, 그래서 만약에 막판에 이 초선과 이 청년들이 단일화를 이뤄내면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다만 출마한 신예들은 당원 70%가 적용되는 당원과 스킨십을 할 기회가 적다.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조직력이 뜨면은 중진의 벽 넘기 힘들 수도 있다. 자, 이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할지 안 할지 더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제가 들은 취재로는, 제가 한 취재로는 이미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아마 모레 정도 또는 주말에 이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윤석열 쪽에 주목했던 김종인, 윤석열에게 주목해서 별의 순간 이야기했던 김종인이 이번에는 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띄우기에 나섰다. 자, 윤석열에게 아무리 러브콜을 보내도 외면을 받으니 이번에는 김동연 쪽으로 말을 갈아탔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년의 날이 어제였는데, 어제 성년의 날을 맞아서 민주당이 성년이 된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또 쓴소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20대들이 요즘 상대를 비하할 때 하는 표현이 민주당 지지하냐? 당신은 민주당 지지해? 너는 민주당 지지해?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어처구니없는 말을 할 때나 이럴 때는 너는 민주당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 정도로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가면서 민주당이 특히 청년 세대의 외면을 받고 있고, 그것은 제가 처음에 앞부분에 말씀드린 조국 사태, 불공정, 반칙, 특권,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간 닥불이었습니다.